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프라인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얼추 세봐도 20분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자리가 다 찼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한 기회에 이 협회를 알게 되고 지난달에 5월 10일 날 한번 와서 뵀거든요. 근데 바로 한 달 뒤에 이렇게 강의가 잡히고 바로 이전에 MOU도 맺었는데 이렇게 급진전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상당히 빨라서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에 있다시피 다산 정약용과 풍석 서유구의 실용학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산 정약용을 앞에 낸 이유는 아시겠죠? 다산 정약용 하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풍석 서유구는 뒤에 따라가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뒤에다 약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서유구입니다. 정약용은 곁다리입니다. 전체 강의 내용은 이 두 대학자의 실용학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 속에 서유구가 드러내는 그 실용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좀 저희도 스토리가 좀 있어서 이런저런 처음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324장이에요. 중간에 그냥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약용과 서유구가 있는데 서유구가 굉장히 좋은 활동을 했구나, 학문 활동을 했구나, 이런 정도만 크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새로 또 조원철 박사님 부부께서 오셨는데요. 자리 좀 마련. 예,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여기는 서유구의 실용학, 여기는 정약용의 실용학, 이걸 대표적인 저술로 해서 빼놔봤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여기가 한국인공지능 데이터 과학협회. 예, 캐다라고 했죠. 이게 작동이 잘. 예. 그래서 AI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의사도 계시고 몇 분이 나오는데 학자 정명현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챗 GTP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임원경제지 완역한 실학연구자하고 졸업했다, 박사학위했다, 완역 주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벌써 박수. 이제 시작만 했는데. 임원경제질환 해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놨죠. 서유구가 지었다. 113권 54책도 정확한 정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완역되기까지 수십 년 걸렸다. 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 뻥입니다. 대분류에서 전고편, 예규편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 네 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역 사업을 했다 하고 40여 명, 이건 40여 명은 언론에 나온 게 있긴 한데 지금 최근 그 신문에 나온 걸로는 70여 명 이상이고 100명 가까이, 완료되면 1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최근 거가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250주년을 맞아서 16권의 완역본을 출간했다. 이것도 뻥이죠. 완역본 출간 아직 못했습니다. 열애 출판사 완전 거짓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표기해 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번역 방식, 특징, 이것도 아주 정리를 잘 해 놓았어요. 다음에 또 잘 안 나오면 엔터를. 그 다음 학문적 기여를 보면 임원경제지와 관련된 학문적 기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관련된 인터뷰, 정명현은 뭐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원경제지는 실학이 얼마나 실제 생활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 AI가 지었을 겁니다. 저는
인터뷰할 때 실학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학을 저는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 실학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아주 깊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인원경제지 전체 그리고 서유구에 대해서 실학자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용학자 이렇게 규정하지. 보통은 다 실학자로 하죠. 언론도 그렇고 경향신문에 나온 거를 반영했나 봅니다. 이렇게 보듯이 챗 GTP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도 해줬고 챗 GTP는 거짓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 누르시면 앞으로 갑니다. 네. 뒤로 갑니다. 뒤쪽. 예.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미나이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가 이걸 검색을 해줘가지고 주길래 아 그런가 보다. 여기에 있는 정보는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이게 포인터인가요? 누르고 포인터 잘 안 뜰 것 같은데. 예. 마우스로 포인터. 예. 오. 예, 여기는 대체로 다 정확하고 이력까지 들어있고 유해지, 상택지, 예규지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상 받은 것까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러잖아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정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데도 좋은 정보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으로 이 세계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챗 GTP는 많이 쓸어 모으고 자기가 또 생성을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지어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제 소개가 됐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우연과 필연. 제가 학부는 유전공학과를 나왔는데 유전공학과 다니면서 우리 선배들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은 꼭 읽어야 된다. 필독 써야 된다. 제가 공돌이 아닙니까? 공학이니까. 그래서 인문적인 소양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공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야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 우연과 필연은 자크모노가 지었고 1965년에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실제로는 1953년에 DNA 그 사성 구조를 발견해서 그때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1953년에 사슬 구조를 만들었어요. 왓슨과 크릭 이 두 사람이. 그걸 계기로 이제 이 연구가 더 진전이 돼서 모노가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된 거죠. 이 책에서는 생명 현상이 목적이나 계획이 아닌 우연한 돌연변이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명 현상은 우연히 생겨나고 그런데 이미 생겨난 이 생명은 필연적으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인간 세계에 개입될 수 있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과학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할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연과 필연의 이제 말만 제가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정몽 11세기 송나라의 학자죠. 장제라는 사람이 정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연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행동, 보이, 유난, 어명, 가이, 언우. 행동이, 실천이 같으나 보답은 달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텐데 인과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지 과학적인 법칙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된다면 그건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명은 운명,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이, 언우. 우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연은 행동,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상태.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가 유전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했을 때 이 상태로 인문경제지 같은 책을 번역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 결과로 나와 어떤 과정이 개입돼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연과 필연이 계속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겁니다. 우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필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자산후보 말씀드렸죠. 자산후보 영화로 나왔죠. 별로 흥행은 못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아마 그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흥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개봉을 했고 설경구 변요원이 나왔죠. 이 책은 이제 제 번역본입니다. 이제 단독 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몬경제지는 모두 공역이라서 제가 다 공역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제 이름으로 나온 거는 이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준익 감독께서 저에게 감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감수를 받았습니다. 출연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예? 그래요? 제가 창대로 나와야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문에 보면 자산후보에서 나오죠. 현산후보 이태원 선생님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료도 받았습니다. 예, 이런 계기로 자산후보를 연구했는데 이제 다시 이몬경제지를 번역하는 게는 또 상당히 비약이 돼서 뛰어갑니다. 자산후보를 번역을 했다가 이몬경제지가 그 속에 이몬경제지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몬경제지를 보게 됐어요. 그 이몬경제지 중에 물고기 연구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걸 비교하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박사 과정에 올라가서 다시 이몬경제지를 보니까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되죠. 석사 논문 때는 주인공이 정약전이어서 정약전 입장에서 이몬경제지를 보니까 이몬경제지의 나쁜 면만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자산후보를 더 높여야 되고 그렇게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니까 이 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번역서가 있으면 얼른 번역서를 찾아서 빨리 박사 논문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서를 찾았는데 없던 겁니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유명한 책이 저에게는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국사책에 나와 있던 책이니까 이렇게 유명한 책이 번역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결심했죠. 번역을 해야지. 근데 저 혼자는 할 수 없고 제 주변에 동료, 선배, 후배 있어서 이런 사람들과 연구자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비가 필요해서 제가 DYB 최선어학원의 원장님입니다. 송오현 원장님이신데요. 이분께 제가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 부탁드리면서 제 사정을 자세히 쓰고 이몬경제지를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썼습니다. 13장 정도 되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쓰고 편지를 전달하고 얼른 도망 나왔어요. 직접 대면하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읽고 한 30여 분, 집에 돌아온 뒤에 30여 분 뒤에 바로 전화가 와서 한번 그렇게 원하시면 해보실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학자를 길러달라. 그때 말씀드린 게 순수한 민관 지원 프로젝트로 제가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 학자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린 대로 지원한 대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후원을 해주신다면 3년 내에 완간하겠습니다. 인원은 10명 내외가 좋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출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무형의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형의 보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의 보답은 저도 모르죠.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제가 보답은 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은 송호연 원장님하고 DYB 최선어학원의 이미지, 사회공헌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지 제가 어떻게 유형의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로 계속 우여곡절 끝에 계속 후원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20억 넘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3억을 후원하시고 3억 하고 끝나실 줄 알았을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나중에 몇 년 있다 또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고 도중에 또 끊어진 중에 도올 선생님께서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후원을 또 이어지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와중에 풍석문화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풍석문화재단은 풍석호를 땄죠. 풍석 서유구의 학문을 선양한다, 활동을 선양한다, 이런 취지로 발족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8년까지 완역 완간하겠다고 신정수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근데 여전히 안 됐어요. 근데 풍석문화재단 덕분에 풍석문화재단에서 문체부의 예산을 계속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지금까지 이만큼의 번역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원이 없었으면 또 결과물이 제대로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총 38권이 번역이 되어 있고 16개 분야 중에 한 분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가 몇 년 전부터 예산 지원이 안 돼요. 이 출판 예산이. 그래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짜로 껍질을 입혀놓은 게 있어요. 여기 인재지, 여기서부터입니다. 27권입니다. 한 지인데 27권이에요. 이 책 전체 중에 44%나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책입니다. 의서예요. 이 책은 아직은 출간이 안 됐고 나머지만 다 출간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곧 하고 싶습니다. 번역은 다 되어 있는데요. 출간만 하면 돼요. 찍기만 하면 돼요. 이 과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원경제지 번역이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저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전에 이렇게 무형의 아무 조건 없이 후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준 이런 단체와 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행 사업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걸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줄기차게 빨리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세기 과학자를 기록화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전북대 김금배 교수님께서 기록되지 않으면 잊힌다. 근데 20세기 과학자조차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자의 탄생, 이 책을 쓰시면서 과학자를 20세기 과학자들의 자료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에다가 다시 과학자의 기록 유산을 제대로 과학기술인 전당을 마련해서 여기서 알리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여기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서 소개한 겁니다. 과학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잖아요. 20세기인데조차도 자료도 기억도 사람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 사라졌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임원경제지에 남아있는 것들이요. 먼저 서명지를 봅니다. 건축, 도구, 일용품, 백과사전. 이 속에 UC 버클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일본 오사카 부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서유구 선생의 원본이. 근데 여기 이 책 서명지 대목은 서명지의 앞 대목은 UC 버클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내용을 보면 급기, 물을 깃는 도구인데 여기에 버들나무 두레박, 나무 목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목이 목차가 이건 표제어입니다. 꺽쇠로 되어 있죠. 표제어가 있고 표제어 수에 내용이 있고 맨 끝에 작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출전, 금화 경독기라는 출전. 기사가 있고 출전이 있고 여기는 열하일기네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여기에 인용한 겁니다. 여기는 다시 이쪽으로 보면 금화경독기네요. 금화경독기는 서유구 선생이 자기 저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문 출전 해서 출전을 모두 다 밝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의 기록도 저희가 다 대조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중에 표라고 되어 있는 그 대목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번역을 했던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먼저 처음에는 그 전에 번역은 저희가 번역을 임하는 자세는 이런 거였습니다. 번역은 문명의 옮김이다. 토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글자의 옮김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현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의 언어로 그대로 옮겨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태도로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절차를 겪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을 이제 한글 파일에다가 다 입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아까 그대로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입력하는 과정에서 틀린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류를 다 찾아서 해야죠. 그다음에 표점을 찍어야 돼요. 원문 가공. 이건 이제 지금처럼 마침표, 쉼표, 물음표 있죠? 그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띄어쓰기가 없으면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표기, 문장 표기를 하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해야죠. 표주박을 아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이 익으면 박을 쪼갠 다음 이를 삶아 데치고 박속을 꺼내서 깨끗하게 말리면 물을 뜨거나 음식을 담을 수 있다. 여러분 박 쪼개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연식을 좀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어디에서 사셨는지도 아실 수 있겠네요. 어린 시절에. 지금까지 박 쪼개본 분이 계시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수박. 수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모양이고 표주박도 있고 예, 지붕에 있는 이걸 보면 흥부전이 떠오르죠.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르래를 설치 않고 새끼줄을 표주박줄 삼아서 십자 모양으로 박에다 잇는다. 그렇게 그걸 들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르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표주박 이거 들고 다닐 게 아니라 중국처럼. 이게 도르래입니다. 도르래는 뭐 지금 도르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힘을 줄이는 장치는 모두 다 도르래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겁니다. 중국에서 나온 책의 그림입니다. 두레박 줄, 또 아까 설명이 나왔고 예전 물동이. 혹시 물동이 이고 가보신 분은 더 이상 없죠? 예, 표주박에 이제 그 뽀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무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상골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주막 유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다 아시죠?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재미있게 하고 이걸 보고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여기가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사내가 양반인 사내가 갓을 뒤로 뺐으니까 양반이죠. 양반인 사내가 더워서 가슴을 풀어 헤치면서 털도 좀 나와 있어요. 그 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안악들은 그렇게 이 밑을 보고 이 모습의 조목에서 주로 성적인 기호를 표현했다는 것을 재미있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소개한 거를 조목해서 보면 다른 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까 도르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표주박줄로 십자 모양으로 표주박을 잇는다 그랬어요. 아까 거기 그림을 다시 볼까요? 요거 보셨나요? 십자 모양으로. 이건 여기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에. 근데 여기는 꼭 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자, 한자 정자 있죠. 정자 모양으로도 되어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그림이 조금 더 확장돼서 달리 보일 수가 있죠. 제가 일부만 뽑아서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풍속화를 보면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19세기에 김중근이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에도 보면 정자가 있고 다 이고 다닌다, 들고 다닌다. 집에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물에다가 놔두는 게 아니라 각자 집안마다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래서 집에 부엌에다가 이걸 놔두면 치끌이 묻고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시 더러워진 채로 뜬 물을 물 항아리에다 부으니까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르래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조선의 습속을 그대로 이어서 했지 도르래를 쓰지는 않았죠. 이런 점을 하나 볼 수 있고요.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 이 정조지입니다. 1748가지 레시피가 들어있죠. 여기에 네이버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밥 짓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쌀을 깨끗이 씻은 뒤 쌀뜨물은 버리고 솥에 넣는다. 물을 부어 잠기게 하는데 물은 쌀 위로 손바닥 하나 두께만큼 채우고 이게 딱 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소뚜껑을 덮고 뗄감을 떼서 끓인다. 예, 물을 그리고 되게 밥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그리고 조선시대 이 다른 기사에서는 중국 사람의 이야기로 조선 사람이 밥은 제일 잘 짓는다 이랬어요. 그 밥 짓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옹치잡지는 역시 서유구 저자가 쓴 저술입니다. 저자가 쓴 저술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유구의 형수님은 규합총서라고 빙어가 이시예요. 규합총서라고 생활백과를 쓰신 분이죠. 그분도 음식하는 법, 술 빚는 법, 온갖 것들을 바느질하는 법 다 적어놨어요. 근데 밥 짓는 법은 안 적어놨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왜? 그분은 밥 짓는 법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안악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걸 뭐하러 적어요? 다 아는 거를. 근데 서유구 선생은 객관적으로 자기는 밥 안 지어봤나? 지어봤겠죠. 예. 시골에 돌아갔을 때는 지어봤겠죠. 처음엔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떡국에 대한 건데요. 떡을 만들어야 되죠. 처음에 네이버에 탕병방이라고 치면 바로 지식백과에 나옵니다. 맵쌀떡을 주물러서 가락으로 만든 다음에 동전 모양으로 가로지르고 잘라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떡매 치는 내용, 뭐 어떻게 떡매를 쳐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 예, 이 그림은 다 보거나 경험했거나 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자른다, 보관할 때는 참기름을 발라놓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손님이 나오면 어떻게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떡국 만들기의 전 과정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 책만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가수저라 비슷하죠? 가수저라, 카스테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적인 빵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예, 카스테라 법이에요. 이건 화한 삼제도에는 일본 책이에요. 서유구 선생이 참조했던 유일한 일본 책은 화한 삼제도회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지식들이 서구의 지식들이 많이 들어왔죠. 화한 삼제도회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게 되어 있어요. 화한 삼제도의 원본에 있는 그림입니다. 카스테라, 가수저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요리법 개수를 보면 정조지에 나온 요리법 개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1748가지. 여러분이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온배지류, 술 만드는 법은 300가지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죠. 술 만드는 법에 대해서만. 당연히 조선에서 나온 문헌 중에 가장 많죠. 분량이 술에 대해서. 이 어떤 분야든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박록담 소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 경복궁 근처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예산에 내려가 계시는데 서유구 선생의 여기 나와 있는 술을 모두 빚어본 분입니다. 이분. 네, 이게 현대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유해지를 봅니다. 유해지는 여기에는 다양한 기회, 선비들의 기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방중악보, 방 안에서 악기 연주하는 법, 검은고, 당금, 양금, 생황. 그림 보면 검은고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까 그 그림들은 다 원본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시죠? 예, 그림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악보예요. 근데 이 악보는 여기에만 있어요. 역시. 지금 국립국악원의 학생들도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도 이걸 보고서 시험을 본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시험 볼 때 이런 걸 시험에 지금도 활용해서 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기호예요. 대오둥 이쪽 오른쪽 왼쪽 둥살 이거는 검은고 소리라고 하고, 제가 안 쳐봐서 모릅니다만 듣고서 풍어를 읊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보면 이걸 보고서 익숙한 사람은 그걸 보고 바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쭉 그 뒤에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께 번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게 번역이에요. 악보 음을 넣고 여기 해설이 들어있고 길이 넣고, 길이도 찾기가 참으로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번역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 시도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번역이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수학도 있어요.
수학의 전체 내용 이게 문제고 그 해설풀이이고 이 그림에 대한 해설풀이에요. 이거는 다 아시겠죠? 삼가함수예요. 삼가함수 8선표. 삼가함수 8가지 종류. 코탄젠트, 탄젠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도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되어 있죠. A, B, C 해서 A와 B 선을 연결한다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 내용을 여기에 길게 한문으로 표시한 겁니다. 코세크, 세크, 시컨트 이게 있죠. 활쏘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대요. 우리나라 국궁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책이 없대요. 국궁을 담당하시는 분들, 책임자분들에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활 쏘는 법에 차례만 보더라도 뭐 다 활터에서 바른 자세의 결점, 바람과 공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기구, 활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활 만드는 법, 활 쏘는 법. 활은 이게 맨 위가 지워졌네요. 사법 14요. 활 쏘는 13가지 요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실제 이제 활 쏘는 전문가 분께 요청을 드려서 사진도 또 다 이 설명에 맞게 사진을 다 찍어서 실어놨습니다. 활 만드는 법도 소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놀랍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 하는 게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임원경제지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김근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세기조차도 기록이 제대로 없는 이 상황에서 19세기에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를 인류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현실의 현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산 정약용을 보겠습니다. 1762년생이에요. 여기 62년생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62년생. 안 계신가요? 좀 들기가 저하시는가 보군요. 62년생이시면 딱 200살 많은 겁니다. 1836년에 돌아가셨고요. 다산 선생의 실물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 학자. 실학박물관,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에서 44인을 선정했는데 정약용, 정약전, 서유구 들어있죠. 다른 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33인을 한국 실학학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33인 중에 정약용, 서유구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익 선생은 정약용과 같은 남인이고 이익 선생은 굉장히 흠모하고 이익 선생 학문을 많이 따랐습니다.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서명응, 서호수, 빙어가기 씨 모두 같은 색깔이니까 한 집안이겠죠. 성도 같잖아요. 여기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친아버지, 그리고 친형수 씨. 이 네 사람이 한 집안에 33인 중에 4명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뭔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알려졌냐고요. 정약용만 알려지고. 자, 다산. 조선 최고의 스타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18년 동안을 가면서 대작들을 저술했다. 그리고 유폐기에서 대작 저술했고 조선 융성을 위해서 애민사상으로 노심초사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여유당 남양주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사후에도 많은 사대부들이 추앙했고 심지어는 고종 때에는 정약용의 먹민심서를 가져다가 그대로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실현은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이 정약용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유구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서유구에게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이나 그 전체 이력은 제가 말씀드릴 틈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뛰어넘어가고 다산 선생의 학술적 성격만, 중요한 성격만 보겠습니다. 다산 유학은 이렇습니다. 경학과 경세학입니다. 전체로 보면 나머지 분야 다 작은 분야들도 많이 했는데요. 크게 보면 경학, 경세학입니다. 경학은 뭡니까? 유학의 핵심인 거죠. 사서 삼경으로 대표되는. 경세학은 이 사서 삼경을 통해서 실제로 정치에 실현하는 학문, 정치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선 유학자의 지향점은 수기와 치인이다
라는 것을 평생 다산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기는 뭡니까? 수기는 경악입니다. 경악을 통해서 내 몸을 덕성을 함양시킨다. 이 내 덕성을 함양시킨 그 결과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면 출세를 하면 출세관에서는 치인한다. 예, 백성들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백성들을 권고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육경과 자기 자신의 환갑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육경과 사서, 육경은 시서, 예악, 춘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죠. 이걸로 경악서인 거죠. 자기 몸을 닫고 일표이서는 아시죠? 천하국가를 다스린다. 그러니 본말을 갖추었다. 본은 뭔가요? 요거죠. 사서, 육경. 여기 경악이 본이고 경세악이 말이죠. 본말을 다 갖추었다. 자기가 이걸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부심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이루려고 했던 유학자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물을 자기 혼자서 몇 년 사이에 해왔다는 그 자부심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경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문심서 이게 경세학의 내용이죠. 경집에 232권, 총 260여 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글자 수로는 400만 자 정도가 됩니다. 이원경제지는 252만 자. 근데 이제 여유당 전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격이 다른 성격의 책들이 있으니까 한 저술로 보자면 이원경제지가 훨씬 더 방대하다고 볼 수 있죠. 이 개념으로 보면 다산의 지향은 조선 제도의 개혁입니다. 이 점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풍석 서유구입니다. 64년생입니다. 64년생 이 신분은 200살 차이 나는 겁니다. 64년생이신 분 45년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2045년까지 82세까지 살았습니다. 다산보다 더 많이 살았죠. 다산하고는 2살 차이 납니다. 다산이 2살 더 많죠. 풍석은 조금 더 오래 살았죠. 올해가 221주년. 서유구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살아온 집에 대해 가장 폭넓고 가장 완전한 체계를 갖춰서 가장 깊이 있게 쓴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이분 성균관대 한문학과에 계시는 안대혜 교수님의 말입니다. 학자가 가장 3번이나 쓰면서 최초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이런 강조의 말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결코 안 씁니다. 조심스럽게 씁니다. 근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잖아요. 이 점을 보더라도 살아온 집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작업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 살아온 집 이것만 메모로 쳐놓고 다른 말로 다 논하도 돼요. 농업에 대해, 상업에 대해, 장사에 대해, 돈놀이에 대해, 화훼에 대해, 서예에 대해, 서지학에 대해, 도서관학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최고의 찬사죠.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런데 왜 서유구가 안 알려졌냐고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62회나 나옵니다. 김조순 같은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212회 나오고 다산은 38회가 나와요.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실록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국가 기록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위인전 하면 김정호 빠진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읽지는 안 하셨어도 자녀들에게 사주긴 했죠. 김정호는 안 빠져요. 근데 서유구는 여전히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서유구 집안입니다.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 서유구의 서명웅의 동생이자 작은 할아버지죠. 서유구의 작은 할아버지 서명선, 서유구 빙하각 이씨. 서명선은 정조가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홍구경만 아시죠? 홍구경과 서명선이 같이 합작해서 서명선이 상소를 씀으로써 이 상소 때문에 완전히 그 전국이 뒤집어져서 바로 반대파들이 다 척결이 됩니다. 세손이 정조가 세손 시절에 영조 대신에 대리청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리청정을 반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탄핵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꾸로 뜨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등극하면서 영의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역시 이 사람조차도 안 알려져 있어요. 예,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도 남양주에 살았던 그 남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당시 다투어서 문성이 한데 그 지역에 두물포 여기 양수리 지역 양수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예,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문성이면 학자 스타인 거 아닙니까? 학문적 스타가 그 당시에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임원경제지 소개를 드립니다. 40분 지났네요. 반 정도 지났으니까 충분히 이게 주의해서 따라가실 수 있겠죠? 네, 임원경제지를 보겠습니다. 임원경제지란 임원, 이건 시골이라는 말입니다. 향촌, 시골. 경제, 삶을 영위한다.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는 기록이 전문 기록입니다. 그냥 기록이 아니라 특별한 분야의 전문 기록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 16개 분야로 지었기 때문에 임원 16지라고 해요. 초기에는 자기 자신이 16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저술에서 임원 경제지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렇게 보면 임원, 향촌에 살아가면서 가정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들의 모음집,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임원경제지가. 이제 임원경제지는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그 이제 나중에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든 지식백과를 보시든 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오사카 부립도서관,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게 서유구 선생의 원본 사진이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원본 그 전체 다 대출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방 하나 전체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넓은 방을 아예 그 도서관장님이 여기서 보라고 배려를 해줘서 거기에 펼쳐놓고 찍은 겁니다. 예, 여기 요 색깔 보세요. 색깔이 못 가져와요. 당대에 사간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이 이 집안에 있는 책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에 전체 싹 다 사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오고 싶다면. 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죠. 표지도 다르고. 저거 하나씩 대출해가지고 번역하신 거예요? 아니요. 초기에 저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분 사석에 우리 복사 좀 해주세요. 이거 전체를 복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복사를 다 해서 저 가지도 않았어요. 가기 전에. 간 것은 그 뒤로 10년 가까이 돼서 직접 방문한 겁니다. 복사해 주세요 했더니 박스로 배편으로 해서 한 두어 달 뒤에 왔어요. 예, 물론 복사값은 줬어요. 예, 사서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10년 뒤에 다시 가서 이 전체를 다 스캔하고 카메라 촬영하고 해서 다시 저희가 한 장 한 장 다 찍어 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이니까 한국 같은 택도 없죠. 맞습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한 권을 빌려보려고 해도 얼마나 제발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줍니다. 예.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려대 도서관이나 교장각에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고려대 보는 녹화되니까 제가 또 정치적으로 고려대 보는 저희가 전체를 다 복사했습니다. 복사에 맡겼어요. 예, 그래서 고려대본도 번역할 때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규장각본도 저희가 다 복사는 안 했습니다. 규장각본은 이미 출간이 되어 있어서 그건 시중에 사가지고 대조를 하면 되니까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우리나라나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임원경제지는 모두 긁어다가 다 대조를 한 거죠. 이 글자 이 글자. 박수? 예, 감사합니다. 찍은 게 아니라 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에요. 판본은 이제 판대로 찍잖아요. 찍으면 당연히 같죠. 목활자로 목판으로 찍으면 그대로 수십 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시도를 못 했어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서유구는 이미 자기 할아버지의 저술도 판을 찍었거든요. 목판으로 찍어서 냈어요. 보만제 집이라는 책을. 보만제 집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런데도 그 책을 냈을 정도의 의식이 있는데 자기 책은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뭐 다른 책 내느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 필사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 규장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되어 있고 연세대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한국은행에도 서명지가 있고 여기저기 조금씩 군데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걸 다 수합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고요. 근데 오리지널 원본이라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고대나 서울대에 있는 것은 1930년대 필사한 거예요. 예, 또 옮겨 적은 거예요. 그 중에 전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주석,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라, 이걸 추가해라 하는 그 지시사항, 문장 지시사항은 아마 풍석 글씨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언제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이게 가장 오래된 거니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했는지도 아직 순서는 잘 몰라요. 저게 다 완판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오사카 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서명지 아까 그 UC 버클리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서명지 보시면 서명지 여기 한 권이 없어요. 한 책이 없어요. 그 책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짝이에요. 붙이면 짝이에요. 그것도 역시 일본 사람의 문고 속에 있어요. 아사히 문고라고. 그 일본 사람의 문고를 거기에다 기증을 했을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던 게 글이 분리돼서 나갔을 수도 있죠. 고서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인사동이라서 그런지. 아니 저는 저게 필사했으니까 예. 서예사적으로도 그 필사본이 의미가 네, 예, 그거는 저게 원본이니까 오리지널본이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열어보면 아까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원본들을 보면 정말 글씨가 예쁩니다. 규장각에 있는 본이에요. 규장각. 여기 16지 다 나눠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출간을 아직 못한 인재지 의학 쪽. 여기 맨 앞책. 책별로 두께가 다르죠. 이걸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같은 여러 사람이 필사를 했어요. 글씨체가 같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표지가. 이건 고려대학교 소장본이고요. 역시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같은 책을 놓고 규장각본하고 고려대본에서 다 한 2, 3년에 걸쳐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1938년에 동아일보 기사에 이게 나옵니다. 옮겨 적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역사 채널 이거 어떻게 역사 채널 2에서 2013년에 임원경제지를 소개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간략하게 임원경제지 소개한 게 꽤 있어요. 길게 역사 스페셜에서도 1시간짜리로 했었고 KBS나 EBS나 YTN이나 이런 데서 짧게 한 1분에서 3분 사이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유산이니 이런 데서 그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조금 더 거기. 여기에 나온 게 한 3, 4분 정도 될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료들은 모두 저희 자료입니다. 저희가 제공한 자료고 이제 실제 내용은 다른 책을 참고로 해서 적었기 때문에 저희 견해하고 맞지 않은 게 많아요. 예. 저희 견해라는 게 뭐 사실적인 내용들, 그게 저희가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853종을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 서적의 숫자가 앞부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세보면. 근데 여기는 900여 종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런 관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는 너무 길어서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약간 넘겨서 이 정도에서 소리가 제가 그 음악을 끌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
규장각본이죠. 아까 보셨던 여기 40여 명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건 고려대본입니다. 고려대본 제가 하얀 그 A4 용지를 넣어서 했어요. 뒷면이 비쳐서 잘 사진이 안 찍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2배속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27세 문과 1790년에 문과 급제합니다. 그 정약용은 1년 전 1789년에 문과에 급제하고요. 작은아버지가 유배되면서 이제 이 집안이 좀 몰락으로 흘러갑니다. 1806년 43세죠. 64년생이니까. 43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본경제지를 정리하게 된 거죠. 권리지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농사, 곡물농사 전체, 가축, 물고기, 이거 김홍도의 그림이죠. 이거 어살입니다. 어살 그림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풍속화에. 굉장히 귀한 자료죠. 건축, 집 짓는 법. 이것도 역시 김홍도의 그림이죠.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죠. 흙을 지붕에 올리는 모습도 있고. 이 표 역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16지를 소개한 내용이다라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소개를 이미 드렸어도 여러분들 잘 아직 인식을 못 하셨죠. 이몬경제지라는 책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연구소가 임원경제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전화 와요. 임원들의 경제를 연구하는 임원경제연구소. 한글로만 써놨으니까 전달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부경제연구소요. 약간 북한의 냄새가 나는군요. 자, 이제 임원경제지에 대한 평가, 학자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논문이 100편 넘게 나와가지고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것만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역사학자 제일 원로된 이미 작고하신 유명한 김용섭 선생님. 농학의 종합이다. 학문적 성립이다. 농학의 총정리다.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다. 생물과학을 집대성했다. 과학사학자 전상훈 선생님도 작고하셨죠. 전대미문의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다. 회화의 첨단이다. 그림이죠. 서화, 포괄적, 체계적으로 적은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완벽한 서지기술법, 도서관학에 관련된 거죠. 농학 지식을 집대성했다. 종합했다. 가정관리론에 대해서 집대성하고 체계화했다. 이런 책은 나는 아직 못 봤다. 경제사학자 이현창 선생님도 조선경제학에서 거두이시죠. 광명관 선생님은 농촌에서의 이상적 삶을 그린 책이다. 우리 음식 문화의 최고이자 최다의 내용이 들어있다. 연한 구조로는 아직 찾기 힘들 정도로 독창적인 저술이다. 이용후생을 위한 저술서다. 실용과 전문성을 갖췄다. 방대한 지식, 세밀한 분류, 감탄한다. 그렇지만 당혹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활용의 측면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건 비판적으로 보신 겁니다. 실제로는 실용을 위해서 썼다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실용을 위해서 썼을까 하는 말이죠.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실용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건축계획론적 바탕, 최고의 실용백과사전, 음악은 즐기며 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했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즐기면 즐기는 거라고. 양생론을 체계적으로 종합했다. 동아시아 유교사의 문화적인 결실이다 했죠. 이 자리에 계시는 조원철 차문화학자께서는 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하셨고, 잘못된 차 문화에 대해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선생님 하신 말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권정순 선생님께서는 차, 음식, 과자, 음료, 이분은 입맛이 대장금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탁 맛을 보면 뭐뭐 들어갔다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음청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종류가 수록되어 있고 내용이 가장 풍부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승현 박사는 농업기술 및 정보를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전종욱 교수님께서는 전종욱 교수님이 임원경제지를 가장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폈고 그걸 가장 포괄적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허와 실을 함께 기르는 허실 겸양의 존재다. 임원경제지의 인간은 그 다음에 신체 5관에 모두 기쁘게 충족되는 5관 구열을 누려야 할 존재라고 선언했다. 이 책은 거대한 통합의 길이다라고 했고요. 지식을 두루 아울러서 당대에 유용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독특한 학자의 사유가 담긴 문명적인 구상이다. 통합의 완결판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도올 선생님의 책임의 평가입니다. 이 임원경제지를 보면 쏟아지는 명작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다. 새로운 은하기를 탐색하는 것과도 같다. 조선인의 삶의 총체적 모습을 16지 병풍에 담아서 펼쳐내고 있는 것 같다. 익숙한 세계인 듯하면서도 전혀 생소한 코스모스를 발견하는 기쁨이 들어있다. 유학이라는 개념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개벽의 오열이 있다. 유교라는 도구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산 사람들이 아니라 유교라는 언어적 도구를 수단으로 써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내용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규정해야 된다. 조선시대의 유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상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평가들도 이제 앞으로도 많은 평가들이 더 진척된 평가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원경제지 16지를 봅니다. 앞에 8지입니다. 대체로 아까 보셨겠지만 본리지, 농사 일반, 관유지, 채소, 약초 농사. 여기까지가 다 농사예요. 예전에는 농사를 한꺼번에 한 책에다 했지 이렇게 나눠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화훼 농사가 들어있어요. 예전에 화훼를 농사라고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아요. 그냥 그 감상, 그 호사로운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 농사의 일부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화훼 농사도 같이 들어있죠. 옷감 재료, 옷감 만들기. 이건 누에치기는 여성의 역할이거든요. 여성의 역할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고 여성의 역할을 집대성한 거고. 전어지, 가축, 양봉, 양어, 사냥, 고기잡이. 여기 보면 이제 채소와 고기를 다 구해서 정조지에서 요리로 쓰고 요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가죽은 다 일상 생활용품에도 다 다양하게 썼던 거죠. 위선지는 풍용 예측하기, 기룡 예측하기 이런 내용들이 전반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전어지는 서유구 저술 비율이 50% 가까이 돼요. 제가 특별하게 써놓은 거는 임원경제지 전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체로 인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용한 것 중에 비율을 보면 중국 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2%. 왜냐하면 자료가 거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조선 비율이 28%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서유구 저술의 비율은 19%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정의학용 선생님이 무슨 책 지었다고요? 예?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 책들에 정의학용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술이 몇 %나 될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10% 넘었을까? 아마 안 넘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주례에 뭐라고 했다, 얘기에 뭐라고 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방식입니다. 예전에 책을 쓰는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책엔 비율이 다 다르겠죠. 지마다. 근데 여기는 전어지에는 48% 반이나 자기 저술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셨다는 책이 이 책이죠? 예, 이렇게 두꺼운 책. 예, 1632페이지입니다. 임원경제지를 소개만 한 책. 예, 소개만 했습니다. 예, 임원경제지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속에 목차는 어떤 건지, 서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도 1600. 1600. 예. 그 이제 본리지가 제일 먼저 출간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곡식 농사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채소는 아니라고 했죠. 채소는 관여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상추 키운 상추, 고추, 이거는 농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곡물 농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텃밭이라서 예전에는 곡물 농사만이 농사를 쳤죠. 텃밭에서 하는 거는 그냥 얼른 가서 집 근처에 했다가 따다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당시에는 한양 주변에는 한양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무, 배추, 고추 다 지어다가 성 안에 들어와서 팔겠죠. 그래서 작물로 이걸 팔면은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의 근교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예도 마찬가지. 꽃도 팔았어요. 여기는 약초와 채소. 예원지, 이게 꽃에 관한 겁니다. 꽃과 관련돼서 두 책이나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보셨죠? 예원지 서울식물원에서 전시했다고. 이걸 토대로 전시를 한 겁니다. 전통식물 65가지 소개한 거. 여기에는 꽃만 그냥 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꺾꽂이하는 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정자로 그래서 달군 다음에 심는다, 이런 내용들이. 전공지는 직물짜기라고 했죠. 이런 그림들은 아주 익숙하죠. 예, 이 그림과 관련돼서 모두 기록,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요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짜는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소개했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우리 조선에서만 실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거를 이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끝에서 계속. 그래서 이제 중국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이게 중국 책이에요. 실 뽑는데 요 누에고치 실에서 실을 만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물레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 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전에 보셨나요? 이거는 못 보셨어요? 이게 몇 가닥 꼬아서 이렇게 몇 가닥을 모아서 꼰 다음에 쭉 걸친 다음에 물레에다가 돌리잖아요. 안악내가 앉아서 이걸 돌리잖아요. 돌리면 이제 물레를 따라서 이렇게 감아지는 겁니다. 그걸 혼자서 바로 앞에다가 불 떼가면서 불 따끈하게 해야지 이게 잘 풀려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드르륵 해서 그냥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이게 중국 기술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일심방직, 방직 회사에서 볼 법한 그런 구조 아닌가요? 이거 중국에서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나씩 했던 상황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 전어지는 사냥과 관련된 게 있고, 물고기 잡는 법, 닭 키우는 법도 이게 아주 재밌는데 이건 넘어가 있습니다. 호랑이 함정, 호랑이 잡는 법도. 여기 실제로 저희가 그리는 거는 거기에 해설된 대로 그려 놓은 겁니다. 해설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이거 먹잇감 하나 놓고 일이 들어와서 이게 뭐를 하나 탁 누르면 탁 하면서 이게 탁 떨어지면서 이게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럼 갇히면 이제 창으로 찔러서 잡는 거죠. 이것도 역시 호랑이 같은 사나운 짐승을 잡는 장치입니다. 또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생명밥상이라는 책을 문성희 선생님께서 요리연구가께서 써주셨고, 또 조선 셰프 서유구라는 책도 박미경 선생님이 써주셨으면, 실학은 이제 1930년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 이전에도 실학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실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학문 전체를 실학이라고 하고, 그때 그 학문을 실행했던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이제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 500년 동안에 이어져 온 폐습을 다 개혁을 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 사람들의 지향은 대체로 근대적이었다라는 주장을 그 초반에 50년대, 60년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그러면서 60, 70년대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확고하게 되고 강고해지고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근대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서양화입니다. 근대라는 거는. 근데 조선 사람들이 과연 서양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 정약용이 서양화하자고 노력을 했나? 서양화하자고 주장했나? 근대적이라는 게 뭔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근대적이라는 걸로 대표할 수 있는 말들인데 이러한 거를 추구를 했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 서양의 자본주의를 찾으려고 다산에게서도 찾고 성어 이익에서도 찾고 박제가에서도 찾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대에 올수록 이거는 아니다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고 현대 지금의 그 새로운 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 설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실학학회가 있고 실학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조차도 많은 분들이 역시 실학적인 활동이다. 실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많이 있고 실학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여전히 지금. 그렇지만 저는 그 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산조차도 이것도 탈주자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자학에서 벗어난다. 주자학은 500년, 조선조 500년 전체를 지배했던 사상이니까 주자학에서 벗어나는 게 근대적이다라고 그때는 보려고 했었던 건데 과연 정약용이 주자학을 벗어났냐?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원경제지 중에 이제 뒷팔지를 보겠습니다. 뒷팔지는 삼형지를 보면 삼형지는 집짓기, 일용품 만들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서유구 저술이 여기는 이제 전어지보다 더 많게 60% 가까이 되네요. 뭘 만드는 겁니다. 이건 공업과 관련된 겁니다. 전체가. 보양지, 인재지 이 두 개가 동의보감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전체 50% 가까이 돼요. 이 두 개만 전체 분량에서. 향례지, 관원상제에 관련된 거, 제사 지내는 것, 혼례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 윤리, 향약 같은 거죠. 계는 어떻게 조직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공동체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유예지는 교양 지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윤지, 이건 상당히 고상한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분 만드는 법, 먹 만드는 법, 종이 만드는 법, 이제 사대부에 관련된 기술적인 게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두 분께서 연구하시는 차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다 만드는 법, 온갖 것들, 차와 관련된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꼭 차가 여기에만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상택지, 좋은 집터 잡기. 좋은 무덤 찾기가 아니에요. 좋은 집터 잡기. 좋은 무덤 찾기는 여기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런 풍수는 안 나옵니다. 무덤 찾는 걸 음택풍수라고 하죠. 음택풍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양택풍수만 나옵니다. 예규지, 돈 버는 법. 가정활동. 서유구 저술의 61%. 이 세 개가 서유구 저술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기는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출판된 거. 제가 이런 책 출판해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보양지. 여기에는 애 키우는 법, 낳는 법. 여기 방중술까지 들어있습니다. 방중술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보세요. 양생법이 들어있고요. 향례지, 향약 같은 게 있고, 환난상율, 유예지, 이윤지, 정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 다 지으려면 지금은 국가가 동원돼야 돼요. 한 사람이 짓기도 어려워요. 한 10만 평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나온 거 다 지으려면. 이제 붓, 먹 만드는 내용들. 이거는 선비의 활동이 아니라 장인들의 활동입니다. 먹을 어떻게 만드는지, 벼루 어떻게 만드는지. 벼루 만드는 법이에요. 벼루 만드는 법이 세밀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먹 만드는 법이에요. 송연 만드는 거라든지, 기름을 통해서 먹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건 놀이법도 있습니다. 여기 부루마블 같은 거. 여기 부루마블이에요. 이거 활 쏘는 거.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많이 보셨고.
상택지, 이제 좋은 집터 잡기. 여기에 전국에 232군데의 명당 자리를 소개해 놨습니다. 이건 한양, 이건 대동여지도예요. 실제로 그 임원경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파주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여기가 임진강인데요. 여기가 지금 통일대교입니다. 현재 통일대교. 거기에 마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파주 마산, 요 뒤에가 명당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파주 마산역촌의 명당의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파주 서쪽에 사할이 떨어진 곳에 하천이 구불구불하고 농토가 비옥하여 살기 좋은 명당이다. 윤씨가 많이 산다. 이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궁금하겠죠. 찾아봐야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봉서산이고 여기가 파주읍입니다. 파주읍은 지금 파주시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목이었는데 지금은 금촌이 자리 잡고 있어. 금촌에 시청이 있어서 여기는 좀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 뒤쪽이 벌판이 농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갈곡천, 천이 구불구불 있다고 했죠. 갈곡천이 있고 여기에서 물을 댈 수 있으니까 농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요 앞에 여기가 마산역촌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고 윤씨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군부대가 있어서 이제 잘 들어가지도 못하죠. 예규지 돈 버는 법이라고 했어요. 재산증식법에 대해서 목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팔도 거리표도 나와 있어요. 신원, 서울에서 신원까지, 신원동 있죠. 고향에. 신원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몇 리 떨어져 있는지, 신원에서 고향까지, 고향까지는 30리 떨어져 있다. 고향에서 파주까지는 10리다. 이걸 다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몇 리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지 며칠간에 내가 약속을 했으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걸 기약을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위해서 팔도 거리표도 소개해놨습니다. 지하철 8호선처럼 8개 노선으로 다 써놨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으로, 의주로 이렇게 쫙쫙 다 나눠서 모든 거를 다 각 주요 장소에서는 다 써놨어요. 이게 간선이고 이 옆에 빠져나온 게 지선이고. 자, 이렇게 이제 임원경제지는 스르륵 해줬고 본격적으로 다산과 풍석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3시 20분이네. 좀 더, 더 해도 됩니까? 예. 20분 정도 더 하라고요? 이제 반 한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반을 끝내도록 할까요? 예, 이제 어떻게 다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같은 면을 볼게요. 서유구하고 정약용하고 같은 시절에 정조가 있을 때 규장각에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관계예요. 이때 경사강이라고 관리들, 과거 다 합격한 사람들 관리들 뽑아놓고 그 중에 또 더 빠릿빠릿한 관리들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을 보게 해요. 그 중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시경강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1791년에 16년 동안 많이 봤는데 이때가 가장 큰 규모예요. 출제 문제는 590문제. 40일 줬더니 다산은 20일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받아서 60일 동안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590개가 아니라 579개의 문제 답이 있어요. 문제의 답이 있고 누가 답을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죠. 역시 풍석과 다산 다 들어있으니까 대조해 볼 수 있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18명이 참가했어요. 89년 합격자, 90년 합격자 모두 합쳐서 그 중에 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참가를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참가한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눠보면 32문제 정도는 정답을 맞췄어야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누가 더 많이 어떤 답이 더 많이 실렸고 적게 실렸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홍제전서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풍석의 답이 31%,
다산의 답이 20%, 두 사람의 답이 50%.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죠. 시경은 유학입니다. 경전에 대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경학이죠. 경학에서 이만큼의 비율, 이렇게 실렸다는 것은 시험 문제는 정조가 낸 겁니다. 왕이 낸 거고 답은 신하가 답을 한 거예요. 그 중에 30%를 풍석이 썼다, 30% 거를 채택이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써놨는데, 답을 냈는데, 요게 제일 낫다 하는 걸 넣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풍석이 그때 제일 시경을 잘했다고 할 수 있냐? 실제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비교 분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반론을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선 숫자를 보더라도 당시에 그냥 괜히 많이 뽑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 다산은 여유당전서 곳곳에서 자기 이때의 시경 강의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영광의 추억입니다. 정조의 어평을 여러 군데에서 아들한테도 형한테도 계속 자기 묘지명에도 써놓고, 이게 백가의 말을 두루 인용해서 그 출처가 무궁하니 진실로 평소의 원축이 깊고 넓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상세할 수가 있겠는가. 정조가 쓴 거예요. 왕이 쓴 거를 어평이라고 합니다. 정조가 쓴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경강이 정약용의 시경강이 책을 쫙 넘기면 요거부터 나옵니다. 크게 어평, 건능, 수비. 건능은 정조를 말해요. 정조의 왕릉이 건능이니까 건능이 직접 쓰신 글이다. 아까 그 말이에요. 범인, 백가, 기출, 무궁, 이렇게 쭉 써 있는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에요. 이걸 맨 앞에 넣었다는 것은 그때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군의 실력을 보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 군데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답안이 최고였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서유구가 30%가 되니까. 자, 반면 서유구 책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산 책도 있고 서유구 책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책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사람 거는 우선은 비교는 제외하고 두 사람만 보는 겁니다. 맨 앞에 책을 열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어디에도 자기 칭찬에 대한 정조의 어평이니 뭐 이런 건 없어요. 바로 들어가요. 여기에 어제 조문 이랬죠. 어제 조문활, 임금께서 물어본 질문 내용, 시기 난해호. 시는 풀이하기가 어려운가? 왈 난해야. 정말 어렵다. 하고 이제 뒤에 쫄쫄쫄 하면서 질문을 해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맨 뒤쪽을 보면 여기 맨 뒤에 어평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아까 그 부분입니다. 어평에 어고는 수미양가입니다. 순통이 수죠. 순통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평은 객원, 편각, 개한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책을 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통 평가가 아니잖아요. 정조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왕중에 어마어마하게 박식했다는 정조가 책을 열자마자 오잉 했다는 거잖아요. 꽤 하네 하는 평가인 거잖아요. 근데 뒤에 그냥 이렇게 써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냥 어평을 써놓고 수미양가를 써놓고 이랬습니다. 총 6군데 어평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보면 경학도 실력이 못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홍제전서 아까 그 책의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자가 맨 끝까지 올라가면요 왕의 질문입니다. 맨 위에서 쓰면 왕과 관련된 거고, 왕의 문제가 저기서부터 지금 쭉 이어집니다. 여기도 왕의 질문이에요. 아직까지 질문이 안 끝났어요. 문제가 쭉 가다가 한 칸이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 한 칸이 내려왔네요. 여기서부터 답입니다. 문제가 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구대 이랬죠. 서유구가 대답했다 이랬죠. 이름을 신하니까 이름을 직접 씁니다. 호나 뭐 이런 걸 안 씁니다. 유구가 대답했다 하고 이제 시를 변론하는 방법은 반드시 시 서설을 잘 분별해야, 서설의 진위 참 거짓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썰을 쫙 푸는데 썰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썰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실제 아까 그 서유구의 원본을 보면
그대로 다 실려 있진 않아요. 그 중에 약간 축약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정제해서 실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보면 젊은 시절의 풍속이 경학은 적지 않다.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산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학과 경세학이다. 실제로 목민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절반이다. 나머지는 목민이다. 수기치인의 다른 표현이죠. 이거 역시 또 오학론 5가지의 학문에 대하여라는 자기 논술에 보면 선비의 봉부는 벼슬살이다, 사다 이랬습니다. 공자의 도, 또 심지어는 공자의 도도 경서에 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공에 힘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공자의 무리가 아니다. 이 사공이라는 것은 세상 경륜입니다. 일을 얼마나 성과 있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공자의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다산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벼슬살이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다 벼슬살이에 향해 있겠죠. 반면 서유구의 이몽경제지 서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서문의 원본입니다. 글자 보세요. 예쁘죠? 아마 서유구가 쓴 건 아닐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사카에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아마 일본 사람이 찍었을지 누가 찍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이 원본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찍혀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요, 저희도 막 딴 데다 찍어요. 여기 찍었다가 완전히 오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이 찍어놔서 원문을 한번 보시면 원문 1, 2인데 점이 띄어쓰기입니까? 예, 띄어쓰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점만 찍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서양 거를 받아들여서 쉼표, 마침표, 물음표 이렇게 하죠. 맨 앞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벼슬살이 하거나 벼슬살이 하지 않거나. 벼슬살이 하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에게 베풀면 된다. 근데 벼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 일에 먹고 살면서 뜻을 기르는 데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몽경제지 전체의 핵심어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이겁니다. 식력, 먹고 사는 데 힘쓰는 것. 양지, 뜻을 기르는 것. 이 이몽경제지 16지가 전체 이거를 향해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식력과 양지를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문이 이거야. 나가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게 의무다. 처즉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벼슬살이 하지 않을 때는 식력과 양지가 역시 그 의무다. 그렇습니다. 근데 식력과 양지에 관한 책은 우리나라에는 겨우 산림경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도 군더더기가 많고 내용도 좀 협소하다. 그래서 내가 책을 다시 하나 쓴다. 하고 이제 책을 쓴 게 이런 책이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몇 배인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16배인가? 산림경제의 16배인가? 뭐 몇 배,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산림경제가 10몇만 장가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책에다가 임원경제지에 임원이라고 쓴 임원 16지에 임원이라고 제목을 붙인 까닭은 벼슬에서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조선 최고의 실용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모든 실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사대부의 일상생활만 담았다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주제가 최고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포지 서문인데요. 행포지라는 책은 서유구가 쓴 농서예요. 이 농서는 1825년에 저술이 됐는데요. 그러면 버뜩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올해가 2025년. 1825년. 딱 200년이 됐죠. 올해 기념 학술대회를 해야 돼요, 이거. 국제학술대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포지 서문에 보면 1825년이니까 몇 세에 썼습니까? 62세에 쓴 거죠. 62세에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독 농가의 설에 빠져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전문가죠. 농가의 설에 푹 빠져서 공공한 늙은이가 기운이 다 빠지도록 그치지 않았다. 내가 왜 이제까지 이런 일을 했던가? 지금 62세, 힘이 다 빠졌는데도 내가 왜 농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 예전에 경학도 했었다. 아까 보셨죠? 시경한 걸 경학 공부했었다. 근데 말할 만한 거는 옛사람이 이진 모두 다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공자의 말을 두고 주석을 다는 거죠. 경학은 대부분 다 주석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고 누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생각이 다르다라든가 나는 이 점에서 동의한다라든가 이 주석을 다는 게 경학입니다. 주로. 근데 모두 다 내가 생각해 놓고 내 생각이 덕창적인데 하고 확인해 보면 있다는 겁니다. 다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다가 2번 말한들 3번 말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똑같은 소리 동우반복 해봐야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또 근데 미안하게도 다산 선생은 논어 고금주, 그래서 논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고금을 모두 모아서 또 자기 자신의 의견도 달았어요. 이게 경학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산 선생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풍석은 하지 않았던 그 경학을 다산은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뒤에 행포지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전에 경세학도 공부했었다. 연구를 했었다. 그런데 처사들, 선비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토갱은 이의, 지병은 이의. 토갱, 흙, 국갱자예요. 흙으로 끓인 국이고 종이로 빚은 떡이더라. 토갱, 지병이죠. 그러니 그 또한 거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걸. 근데 다산이 했던 경세유표, 목민심서 이런 것들이 역시 경세학과 관련된 핵심적인 저술이죠. 다산이 했던 방향과는 달리 간 겁니다. 풍석은 파주 장단으로 기농해서 경세학은 철저히 외면을 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유자들이 생각하기에 잡학이라고 생각한 그 분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산의 기술론을 봅니다.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다산이 중국에 가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국강병하고 풍요롭고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그 효과로. 그러니 얼른 배우자 하고 이용감을 앞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북경에 들어가서 온갖 기술 다 배우고 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 가서 구들 놓기, 벽돌, 수레 만들기 온갖 것들 다. 다산하고 풍석하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산은 중국을 안 갔어요. 한 번도. 풍석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워들은 게 있고 열하일기, 북하기를 쓴 박제가 이런 사람들의 저수를 보고 다산도 열하일기나 북하기를 다 보고 경세유표에 저수를 해놨어요. 그걸 반영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산도. 그런 의미에서 북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산도. 다 모든 기술 배워오자. 우리 최첨단 IT 기술 빨리 들이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연자매 전대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실시되지 않은 기술들입니다. 모두 쭉 말합니다. 홍흡, 하금, 직조기구, 병기, 천문역법에 사용되는 의기, 축기, 천문역법, 하늘을 보는 것. 이것만 임원경제지에 없어요. 지금 앞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모두 임원경제지에 병기도 없다. 병기, 무기는 일상생활에서 쓸 일 없으니까 이거 빼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실용에 관계된 모든 것을 배워오자. 이용감에서 제대로 활용해서 전국에 확산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주장으로만 끝났고 딱 그 말만 하고 더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풍성은 봅니다. 삼형제 아까 말씀드렸죠. 58%라고. 여기에는 4대본 공업제도의 뜻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이 엉망이어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일본에서 수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인간다운 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양 나라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어떻게 살래?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지경이 된 거는 사대부들의 잘못이다. 공인들의 잘못 아니고 농부의 잘못 아닙니다. 사대부들의 잘못이다. 우리나라는 공업제도가 이미 방법을 잃어버려서 6가지 직분이 모두 허술해졌다. 농부의 직분도 허술해졌고 아녀자의 직분,
누에치기. 아는 여자의 직분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배를 만들지 못하니까 상업도 그렇고. 이러니 어떻게 사대부의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공업이 기회 중에 말단이라는 이유로 왜 천시를 해야 되는가. 공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예전에 유명한 사람들도 다 공업 활동을 했다. 장인이었다. 유비는 모자 만들었다. 성인인 공자도 하찮은 일, 천한 일을 엄청 많이 했다. 근데 왜 이게 숨길 일이냐? 재상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그렇지 않다.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벼슬아치가 있으면은 그냥 다 우려먹는 거죠. 10대조 이상이 벼슬아치가 있으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농기구도 잡지 않고 공업이나 상업에 대해서는 부끄럽다. 말을 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향촌에 이런 집안이 반은 넘는다. 반만 축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서명지를 썼는데 50%를 자기가 썼다. 왜 50%를 썼냐? 쓴 사람이 없으니까. 조선에 쓴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는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책을 다 들여다가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가죽신은 누가 만듭니까? 갓바치가 만들겠죠?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직접 현장 취재해서 적었겠죠. 아까 구들 놓기 이야기 나왔어요. 구들은 이제 중국식 구들이에요. 여기는 중국식 구들은 캉이에요. 우리는 방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온돌이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께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캉이라는 중국 구들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길게 많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기와 벽돌 만들기. 아까 만들자! 다사는 만들자! 말만 했죠. 근데 여기는 직접 보여줘요. 기와 벽돌 만드는 법, 기와 굽는 법. 이 내용들이 천공괴물이라는 중국의 책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물론 이원경제지에 없어요. 저희가 천공괴물을 찾아서 다 이제 여기다 실어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이걸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기와 굽는 법, 벽돌 굽는 법. 그리고 벽돌 구우려면 이 기와나 벽돌 구우려면 가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마 제도도 다 우리나라 가마 제도가 아니라 중국 가마 제도. 또 기계 방아를 찢는데 우리는 이거 디딜방아 그리고 안악 둘이 한 이 가마 물레방아도 거의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이거 절구에 찢는 거 디딜방아 둘이 서서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이미 기계방아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뭐예요? E, I, O도 있네. A도 있고 K도 있고 서양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양서예요. 기기도설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기기도설은 서양 책을 한문으로 옮겨놓은 책이에요. 기기도설을 참조해서 화성도 만들었거든요. 정조가 정약용에게 연구하라고 해서. 홍흡, 이것도 역시 서양 서적에 나오는 겁니다. 요 물을 빨아들여서 수차처럼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림, 이거는 임원경제지에 그림까지 실려 있어요. 해설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라. 학이 물을 마시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수차예요. 물을 떠서 이쪽으로 높은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서양에 있는 제도예요. 수차 제도예요. 이거는 풍속서유구가 전라감사했을 때 실제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각 9년에 배급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만드는 법 다 소개되어 있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계속 가서 10분 내로 끝낼까요? 예. 3시 55분까지 55분까지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조선은 바늘을 못 만들었다. 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바늘 당연하게 다른 물건은 몰라도 바늘은 없는 집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 산 집에서도 바늘은 반드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늘을 못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늘을 만들 줄 몰라서 반드시 북경 가서 수입해서 들어온다. 이처럼 날마다 써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조차도 반드시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 된다.
만약에 북쪽에 압록강이 막히면 우리 벌거벗고 살래? 천공개물에 그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걸 살펴서 바늘을 만들어서 유통시키자 하고 설명을 하고, 금화경도끼는 서유구. 아까 서명지가 48%라고 말했던 거에 주요되는 저술이 금화경도끼입니다. 서유구의 저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바늘 만드는 법을 소개해줘요. 천공개물에 있는. 이게 이제 천공개물이 있는 겁니다. 바늘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방법. 여기 천공개물에 있는 바늘 만드는 법. 이거 조침문 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는 배웠지만 나중에 이 기사를 보고 조침문을 보니까 이게 언뜻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시삼촌께 없어서 동지상사의 낙점을 물어서 사신으로 갔다 왔어. 바늘 여러 쌈을 갔다 와서 주셨대요. 그래 이제 친정도 주고 가까운 데도 주고 종들에게도 쌈쌈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하나 택했다. 그런데 몇 년 쓰다가 이게 턱 부러졌으니 얼마나 슬프냐 하는 거를 쓴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북경에서 사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료들을 대조해 볼 때도 이 당시에 바늘은 안 만든 게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 초에 만들었다가 이제 너무 값싸게 들어오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늘이 그렇다는 거고, 씨앗 기술. 씨앗은 아시나요? 씨앗. 중국에서 이기양이라는 사람이 씨앗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이제 정조가 퍼뜨리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이 효율이 하루에 목화 200근의 씨를 발라낸다 했잖아요. 씨앗은 씨 발라내는 거거든요. 목화 씨를 걸러내는 거. 여기 씨앗이에요. 요거 돌리면서 여기에다가 목화 솜을 넣으면 돌돌돌돌 하면서 솜은 빠지고 씨는 걸르겠죠. 이렇게 틈이 작으니까. 거기서 이걸 일일이 손으로 뜯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효율이 없겠어요. 우리 조선의 씨앗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풍석은 우리 씨앗도 형편없다.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물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근데 중국 거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중국의 씨앗이에요. 중국의 씨앗은 양쪽에 달려 있어요. 소교차, 요거는 조선의 씨앗이에요. 한쪽에 돌려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는 양쪽에서 돌려요. 양쪽에서 돌리니까 훨씬 효율이 높아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로 밟으면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쪽 건너편에 사람이 있을 필요 없어. 발로 달달달 미싱 이렇게 돌리듯이 달면 여기서 돌아가요. 그럼 여기에서 한쪽에서 돌리고, 그리고 여기 목화선만 넣으면 이제 줄줄줄줄 나오겠죠. 이런 게 하루에 200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조선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오자는 내용이 쭉 나와 있으면 여기에 시야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시야는 그 당시에 우리 시야는 이거예요. 한중일 비교해서 중국과 일본께 훨씬 좋다 이런 내용을 하고, 여기에 톱니 우리 겁니다. 톱니가 맞물려서 돌리면서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므로 우리 거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선비의 생계 활동은 무엇으로 좋은가? 다산이에요. 다산 이야기는 농사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 자기 편지, 아는 사람한테 쓴 편지나 자기 자식에게 준 편지 이런 걸 보면 자기의 속마음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야 이거 농사일 할 일이 못 돼. 거머리 많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이거 다 지저분해지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요. 이거는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곡식 농사를 하나 지었잖아요. 본래지 서유구는. 또 장사에 대해서는 다산은 장사는 지극히 절렬한 일. 이거 돈 좀 벌어보려고 어떻게 지금 마음을 쓰고 뭐 싸우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절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규지를 지었잖아요. 서유구는. 그리고 돈 버는 법을, 온갖 돈 버는 법을 다. 심지어는 매점 매석까지 이야기했어요. 매점 매석. 왕창 사다가 전국의 대추를 다 쓸어 모아다가 쌀 때 모아다가 저장해놔. 비싸면 이제 내놓는 거. 이거 허생이 했던 방법이죠. 허생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인용을 해서.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박지원은 거기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맨 끝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큰일 난다.
근데 서유구는 이게 바로 대상인이 하는 장사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내용만 바꾸고 앞에는 다 똑같아요. 이 서유구는 좀 박지원하고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여기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확고해요. 선비가 돈 벌 때는 돈을 벌어야 되고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해요. 원래 식량 재물은 군자가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안 해서는 안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돈 버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공자, 제자도 그렇고. 많은 현철들도 장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비가 장사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대부는 고상하다고 표방하면서 장사를 비루한 일로 여겼던 태도는 본래 그러했다. 군벽한 시골에서 자신을 닦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모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어. 처자식이 힘들다고 아우성쳐도 돌아보지도 않고 성이 뭐니 리니가 뭐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일제시대를 살으셨던 저희 할아버지도 이러셨대요. 비슷한.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러므로 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기술을 익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술에도 구별이 있으니 장사는 말에 해당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근본은 아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법을 맨 뒤에 적었다 이랬어요. 이자놀이에 대해서도 다사는 미움을 산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인식도 다사는 원포와 목축만한 게 없다 하고 이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숭아도 심고 오얏도 심고 매실도 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누에치기에 대해서 안악들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누에치기를 해야 된다.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나가요. 해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이몽경제지는 거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씩 다 자세히 적어놨잖아요. 직물 염색에 대해서. 염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흑산도에 있는 형님한테 쓴 내용에 염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할 수 없어서 한스럽습니다 하고 하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염색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는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형님 정약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들깨 사냥법에 대해서 사냥법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데요. 재미있으니까. 들깨 사냥을 어떻게 하냐. 5일에 한 마리씩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형님도 5일에 한 마리씩 잡으면 1년 내내 52마리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 잡느냐 알려드리겠다 하고 이제 사냥법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 요리법도 알려줘야죠.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52마리 잡으면 된다고 나왔죠. 호마 한 마를 붙여 보냈대요. 근데 여기에 제가 빨갛게 한 이유는 호마는 들깨가 아니에요. 참깨예요. 오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 보낸 게 아니라 참깨를 보낸 겁니다. 채소밭에 이러이러한 거 게 요리법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가마솥에 넣어서 합니다. 이게 바로 박재가 선생의 개고기 요리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몽경제지에는 어떻게 소개됐을까?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몽경제지에는 대신 개고기 삶기 6가지 방법에서 쫙 그냥 이 정보살림경제 이건 아니구나. 구선신은서 삼삼방 중국 저술도 있고 산림경제보 조선 거 정보살림경제 조선 거 여기까지 정보살림경제까지 쫙 개고기 삶기. 개 한 마리 이쪽 이건 개고기 요리법이죠. 산림경제보에 있는 아까 그 내용 크게 키운 겁니다. 정보살림경제에 있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놨어요. 아들에게 또 생계를 이야기한 거. 향촌에서는 과수원 채소밭 가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나무도 심고 당나무도 심고 이것저것 해봐라. 소나무도 심어야 된다. 국화도 좋다. 생지황, 약초도 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채소밭. 그 자식이 한 사람이 할 정도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모두 이몽경제지에서는 책에다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이 항목 모두 다 자세히 써놨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이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리틀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기까지는 못 하겠네요. 가리틀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반이에요. 선반, 그 기계 선반. 선반은 날이 하나 있으면 쭉 돌면서 회전하면서 원형을 만드는 거죠. 원 만드는 건데 그 설명 조선시대 가리틀, 조선시대 선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사카본에 없어요. 그래서 서유구가 원래 처음에는 저술을 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규장각본에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서유구도. 가리틀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는데요. 여기에 축에는 세못 6, 7개가 박혀있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 이게 이런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그림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발로 연락이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회전축이 이렇게 갔다가 또 반대쪽 하면 반대로 슉 돌았다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칼을 대고 있으면 따라락 하면서 이게 갈리겠죠? 그러면서 원을 만듭니다. 또 형태가 이런 식도 있어요. 조영석이. 이 사람이 또 이번에 아까는 발로 밟았는데 이 사람은 손으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대로 할 때 여기서 여기 접시를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이거는 그 유기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쇠를 갈 때 쓰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똑같은 김중근의 그림 보면 여기도 역시 이렇게 돌리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몰랐대요. 최근에도 몰라요. 이 그림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 고정하는 거. 고정하고 또 다른 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틀을 바꾸는 거를 고정할 수 있는 게 이건 못 보겠네. 이거 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그게 엄쇠예요. 엄쇠라고 쇠가 거기에 큰 못이 6, 7개 꽂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꽂아놨어요. 그 속에. 이렇게 나무가 박혀있는 채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 엄쇠는 보일 리가 없죠. 실제로 아까 동영상 속에 들어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6,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갈면 탁탁탁 뺐다가 다시 또 다른 걸 넣을 때는 또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고 망치로 탁탁탁 두드리면 여기에 콱 박혀요. 그럼 이제 6, 7개가 있으니까 완전히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도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한 건데 그 기록이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그 장인이 찾아서 올려놓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저도 번역할 때는 이게 엄쇠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걸 보고서 안 겁니다. 그분은 또 우리가 올려놓은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거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보니 이게 임원경제지에 있더라 하면서 보고 저는 또 이제 그걸 다시 배운 거고. 재밌죠? 전어지 목축사냥. 이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대로 하면 실제로 76.5m나 되는 그물을 대형 그물을 만들어서 조기 같은 거 때로 몰려다는 그런 조기, 청어, 조기, 대구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 설명대로 이렇게 저희가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잡았다가 몽청 잡아서 이제 선창에 넣어서 가져오는 방법. 또 아까 어살 보셨죠? 김홍도의 어살. 근데 그 어살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거는 또 다른 방법의 어살이에요. 그걸 설명한 걸 저희가 그림 그려놓은 거고 이건 굉장히 소박해 보여요. 아까 그거에 비하면. 이게 전어지에서 물고기 잡는 법의 가장 긴 설명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어살도 지금 있죠. 다산은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개혁적이다, 근대적이다, 진보적이다, 독창적이다, 탈주자학적이다, 반미신적이다, 합리적이다, 민주적이다, 과학적이다 온갖 평가를 잘 해놨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맞기는 맞지만 이걸로 전체다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은사님이신 과학사학자 김영식 선생님께서 다산 전체 연구를 다 살핀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다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용주의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산 평가에는 너무 과장되고 경강부회하고 단순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산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반주자학적인 태도가 있으면서도 완전히 주자학적인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보수적인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한쪽만 보고서 드러내려고 한 거죠. 이런 점을 좀
파악을 하면서 다산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세유표에서. 지금 쓰임에 구애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연구다. 경세유표가. 구애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연구를 나중에 해놓은 최근의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나라가 거덜난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산화보하고는 좀 다르다. 자산화보는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의 책이라는 거죠. 자산화보가 유일하게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책입니다. 정약용의 형제 중에 책 중에. 정약용 책에 인용은 안 돼 있어요. 이황, 얼마나 유명한 유학자입니까? 이황의 저술은 한 편도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그거를 보면 좀 감을 잡으시겠죠? 다산 넘어 풍석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산을 넘자는 게 아닙니다. 다산이 이룩한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존경할 만하고요. 그렇지만 다산만 쳐다보지 말고 다산이 살았던 강진초당에서 만들었던 그 학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서 좀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다른 세계, 다른 선비의 삶뿐만 아니라 어부의 삶, 공인, 장인의 삶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같이 보는 눈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다 넘어가 버리고 이거요. 지금 이 챗 GTP 시대에 임원경제지가 완전히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의미 있는 저술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유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북송에 아주 유명한 범중엄이라는 학자가 쓴 말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선 천하지 우 이유, 후 천하지 락 이락. 천하의 근심을 먼저 하고 천하 사람들보다 먼저 근심을 하고 다 해결한 다음에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 뒤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런 말이죠. 네. 박수 크게 치세요. 예, 아마 풍석 선생도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임원경제지 저술에 바쳤을 것이고 말년에는 자식이 일찍 죽어서 이 책을 정리할 사람이 없다. 아내도 일찍 죽었죠. 그래서 정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되게 아쉬워하고 슬퍼했던 그런 마음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자기의 그런 구상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슬픔을 말미에 적어뒀는데 이제라도 21세기라도 이제 다시 풍석의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